지금 전세자금 대출 난리입니다. DSR 포함된다고 하고 있죠. 아마 이게 스트레스 DSR과 함께 연내에 발표될 걸로 보이는데 이게 전세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하는데 정확히 다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딱 보시면 뭐라 그러냐, 전세자금 대출 이자만 차주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주제, 즉 DSR에 우선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DSR, 요거는 예를 들어 현재 4%, 현재 4%의 금리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한테 이 4%로 DSR을 책정을 하는 게 아니라 금리가 더 오를 수 있으니까 5%나 이렇게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1%포인트로 잡는다고 했는데 상한도 3%포인트로 설정을 해서 5에서 7%의 금리로 DSR을 책정해서 자금을 빌려준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에 금융당국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시면 여기 DSR 규제 예외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민금융상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액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연금, 그 다음에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등과 협약 체결한 대출, 정책에 따른 긴급대출, 보험계약대출, 그 다음에 상용차 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단기카드 대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외에도 이제 정책대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거 10번 할부리스도 다 빚인데 저거 BSR 책정 안 하면은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사실. 물론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건 좀 심하죠. 이런 것들은 DSR 저기 우회 정도로 남겨둬야 되겠지만, 우회할 수 있는 것들, 진짜 긴급 상황에서 나오는 대출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적용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죠 사실은.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오니까 전세가 떨어지게 생기니까 바로 이런 거 나오죠. 아직 미확정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요, 저 정도까지 이야기 나왔다는 건 전세자금 대출하고 스트레스 DSR은 거의 확정적으로 나온 거고, 나머지 부분에서 어떻게 되느냐, 더 DSR을 규제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거지, 저기서 저렇게 이야기가 돼서 이게 언론에 흘러나와서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은 스트레스 DSR 도입할 때 전세자금 대출에 이자에 대한 DSR도 포함이 될 것이다. 거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것뿐만이 아니라 확정되지 않은 것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아까도 있었지만. 그래서 추가로 DSR 적용할 것들을 더 검토해서 정하기로 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 등 현재 DSR 적용을 받지 않는 16개 예외 항목을 줄이겠다. 예외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거. 오늘 주제는 아무래도 전세자금 대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자에 대한 DSR이 적용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빌릴 수 있는 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의 전세 가격은요, 거품이 심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전세 자금 대출 때문이라고 그랬죠. 전세 자금 대출 때문에 거품이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집주인의 권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임대차 3법 때문에 내 집이 내 집 같지 않다 막 이러면서 집주인들 뭐 엄청나게 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집주인이 떼쓰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전세금 반환 대출을 토대로 오히려 전세가를 올리고 있는 점, 그 다음에 금리가 떨어진 만큼 전세가 마구 올렸으면은 금리가 올라가서 세입자 부담이 굉장히 커졌을 때 그만큼 세입자들이 못 내니까 전세가를 낮추는, 이게 수요 공급의 논리인데 그냥 무조건 높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 있었죠. 현재 전세가보다 더 높게 내놔라. 근데 다음 세입자 안 들어오면 어떡할 건데? 다음 세입자 안 들어오면 돌려줄 돈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 배짱 부리라 그래. 근데 다음 세입자 안 들어와서 돈 못 준다 하고 배째라 하는 경우 소송까지 가가지고 받아내야 되죠. 들어갈 때 잔금 안 내면 입주시켜줘요? 근데 왜 나갈 때는 그러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큰 것이지만 결국에는 다음 수요 계속 안 들어오고 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임차권 등기 명령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거기에 전세자금 대출 부담이 엄청나게 커졌죠. 그래서 보시면은 신규 취급의 기준을 급격히 낮춰주니까 새로 계약하는 사람들 대출을 많이 받게 만든다.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렇게 이중 금리가 형성된 이유, 이거 다 정부 탓이죠. 정부가 억지로 금리 끌어내려가지고
신규인 사람들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많이 떨어졌지만 그것 때문에 전세가 올라가서 집값 떨어지는 거 방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임대차 3법 때문에 이중 가격 생겼다고 그렇게 비판하던 정부는 저렇게 이중 금리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 그래서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 6개월마다 갱신된다고 하면은 금리 부담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는 계속 올라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왜? 매물이 쌓이고 금리가 올라가서 부담이 커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DSR까지 도입이 되는데 어떻게 전세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다만 끝물에 더 날리죠. 배 타보신 분들 아실 테지만 육지에 가까워질수록 파도가 심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다. 여기에 지금 전세대출 관리에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DSR 미적용, 그 다음에 만기 일시 상환 비중이 높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은 보통 만기 일시, 전세자금 대출은 만기 일시 상환, 보증금 받을 때 상환하는 형국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왜? 결국에는 집주인이 올려놓은 전세가 대비로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기 일시 상환 비중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자뿐만이 아니라 중간 상환으로 해서 원리금 형식으로 DSR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 전세자금 대출 폭증세를 막을 수가 있고, 그럼 전세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집값도 당연히 떨어뜨리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엄청나게 거품이 꼈던 이유는 전세자금 대출 때문이라고 그랬죠. 노무현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 때 왜 거품이 더 많이 꼈냐? 그거 전세자금 대출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DSR 적용하고 그래서 대출을 축소하고 있던 와중에 우리나라는 전세자금 대출이랑 초이노믹스 등으로 대출을 늘렸죠. 그게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디레버리징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DSR 예외되는 특례보금자리로 때려서 문제가 더 커졌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확실히 잡지 않는 이상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하나씩 가계부채를 줄여가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진 거죠. 그런 거고, 특히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억지로 눌러놓고 전세 금리는 또 뭐 서민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많이 올리지도 못했죠. 그게 오히려 서민들 죽여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고. 근데 이런 상황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 안정적이라고 하죠. 금융위원회는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다. 역대급 가계부채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10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9월보다 다소 확대된 것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죠. 2조 원 넘게 확대됐는데 다소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다죠, 다. 소는 없죠. 추석 상여금 유입 효과, 분기별 부실채권 상매각 등 계절적 요인이 9월에 작용한 후 10월에 해소된 영향이 컸고, 그 다음에 규제를 강화하기 전 신청한 대출들이 실행되고 있어서 아직 가시적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인 거고, 그러면서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실질소득 계속 떨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은 계속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PIR은 10대로 떨어졌죠. 서울 PIR. 그리고 GDP 대비 가계부채도 떨어졌죠. 가계부채 총액은 늘어났는데 소득도 늘지 않았는데 GDP 대비 가계부채는 떨어졌다. 이런 것들 보면은 누가 그렇게 GDP를 올리고 있을까요? 사람들 돈도 못 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유리하게 통계를 내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가계부채도 이제 DSR 우회수당 사라지고 여기에 전세까지 DSR이 적용이 된다면, 물론 아직은 이자는 아니지만 이 부분도 차츰 확대해가지고 원금까지도 가야지 전세 가격 거품이 많이 꺼질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전세에 악재가 하나 더 터진 거예요. 그럼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되겠냐. 지금 올해 1월 1일과 비교해가지고 전세 매물이 많이 줄었으니까 전세가 올라간다 이런 기사들 많이 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세 매물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10월부터. 그래서 보시면은 매매 물건은 5,200개 늘었고 전세 물건도 3,4,000개 정도, 월세 물건도 한 2,000여 개 늘어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0월부터 보시면은 가장 많이 늘어난 동네는 세종. 그래서 45%가 늘어났고 서울 지금 17.5%로 5,000건 이상 늘어났죠. 그 다음에 경기, 여기도 거의 한 7,000건 가까이 늘어났죠. 7,000건 이상 늘어났다. 그 다음에 인천, 이런 수도권들 쭉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줄어든 도시는 유일하게 울산밖에 없죠. 10월 들어가지고 다 전세 매물이 쭉쭉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첫 번째로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들이 전세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50년 주담대나 특례 받아가지고 집 사겠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출이 안 나오니까 전세로 매물 내놓고 있는 거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 전세 매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세가는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고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전세에 영향을 많이 줬던 거, 첫 번째 매물 이야기도 했었고, 두 번째 이제 금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막 금리 떨어진다, 파월 긴축 안 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조용히 있다가 파월이 또 한마디 했죠. 뭐라 그래요?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출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긴축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갈 길이 멀다. 그리고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또 금리 인상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채권금리 올라가고 또 환율 올라가죠. 이런 상황이에요. 아직 금리 인하까지 가는 길도 멀고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과거에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처럼 그 수준에, 그러면 적어도 금리가 1%대 초반 정도까지 떨어져야 되죠. 기준금리가. 그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멀어졌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파월이 직접적으로 하는 말은 이런 이야기죠. 추가로 긴축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주저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최근에 채권금리 많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는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자금대출, 매매주택담보대출 이런 거 금리 계속 올라갈 거예요. 전세자금대출은 금리 영향 굉장히 많이 받죠. 최근에 사기치고 있는 언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금리 올라가서 사람들이 매매를 안 하니까 전세로 이동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 다 구라라고 그랬죠. 실질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갔을 때 전세 자금 대출이 유입된 이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전세 자금 대출 받는 것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전세 자금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전세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아까 보셨듯이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4.09에서 4.18까지 얼마 안 올랐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영향을 받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시면은 8월에서 9월 넘어갈 때 갑자기 큰 폭으로 상승이 됐죠. 이제부터는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 상승도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답이 다 나오죠. 결론. 자, 전세 가격은 내 돈? 원래 내 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이라는 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형국으로 형성이 된 건데, 요 전세 자금 대출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 상황에서 매물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은 매물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진다는 소리고, 이게 하락으로 유도를 하는 건데, 전세가격 하락으로. 그리고 전세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매매가 역시도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에 DSR 적용이 추가가 된다. 이자에 대한. 그러면 매물 증가나 전세가 하락, 매매가 하락을 더 크게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다만 지금 상황에선 이자 정도에 끝날 수가 있지만, 앞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따라서 원금이나 이런 곳에도 DSR이 적용이 된다든지, 혹은 DSR 예외 규제, 예를 들어서 특례보금자리론 DSR을 우회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DSR 적용 들어가 버리면 DSR을 초과해서 받았던 사람들은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터지겠죠. 그러면은 그때 떨어지는 것은 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보시면은 앞으로 전세 가격 어떻게 될지 답이 다 나온다. 지금 그래가지고 전세 하루라도 더 빨리 계약해야 된다, 금리 올라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비싸게 전세 들어갔다가 집주인이 무너졌을 때 내가 많은 전세를 줬을수록 받아내기 더 힘듭니다. 이런 부분 잘 생각하셔가지고, 지금은 안전하지 않은 전세는 월세보다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이라도 내가 월세로 손실을 보는 것 같더라도 전세 원금 손실 보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대출 부담은 앞으로 꽤 오랜 시간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갱신되면서 한 6개월마다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영향을, 내가 버는 돈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답이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